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우리가 몇 살인지와 상관없이 저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하기에 너무 늙었어. 혹은 너무 어려. 라는 생각들이요. 제가 26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 동기가 저보고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30살이잖아 라고 하니까 나는 아직 한창이지 라고 하더라고요. 50살 언저리쯤 되시는 사장님도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시고는 어이쿠 나이 많이 먹었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냥 확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진짜? 이제 그럼 나는 늙은 거야? 라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찝찝함과 불안감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어요. 26살인 나한테도 이러는데 내가 30살이 되면? 40살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제 주변 친구들도 나이가 하나씩 먹어갈수록 뭔가 나이 때문에 조급해지는 게 눈에 보여요. 특히 결혼 관련해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점점 친구들, 지인들 결혼식에 갈 일이 많아지고 같이 뽀로로처럼 놀던 애들이 갑자기 청첩장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문득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이 나이면 이제 결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치고 올라와요. 이건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제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도 나이에 대한 불안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다들 결혼도 하고 정착하고 대리 달고 좀만 있으면 과장도 달고 할 나이인데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불안이요. 생각해보면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못할까 봐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그러기엔 너무 늙었어. 이젠 좀 안주할 때지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몇 살 때는 뭘 해야 된다. 너는 그걸 하기에 너무 어리다 혹은 늙었다. 그런 비교를 하기에 나이는 너무나 완벽한 지표 같아 보여요. 사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니까요. 비교할 때 숫자 있으면 좋잖아요. 연봉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냐, 성적이 몇 점이냐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몇 살 이상이 되면 하나의 가능성이 그 문이 영영 닫혀버릴 것 같으니까요. 또 나이 드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나이 먹는 걸 참 반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어려 보이고 싶어하고 어려 보인다고 하면 엄청 기분 좋아하잖아요. 나이 맞춰보라고 물어봐 놓고 내 나이보다 높게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어려 보이려고 주름 관리하고 보톡스 맞고 이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세계적인 미용, 성형 강국이에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형시장 규모는 5조 원대로 전 세계의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진들의 숙련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데요. 성형수술 시장이 이토록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쁘고 멋져 보이고 싶은 욕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려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와 불안이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언어로부터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을 혐오하는 표현이 요즘 참 많잖아요. 반대로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들도 있죠. 그 외에도 어린이들을 비하하는 단어들까지 등장했잖아요. 물론 미국에도 boomer, gen Z 같은 단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게 좀 더 혐오가 담겨서 다양하게 파생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나이라는 건 존댓말, 반말, 서열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항상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대부분 나이잖아요. 그리고 좀 딴 얘긴데 아홉수 개념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홉수에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아홉수에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이사도 하면 안 되고 이 아홉수라는 개념이 동양권 국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만 있는 되게 오래된 사상에서 비롯된 미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계급을 나누고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표현이 많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불안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이에서 오는 불안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 같아요. 윗분들이 간간히 젊어서 좋겠다,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지 라는 부러움 섞인 습관적인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와, 나 젊어서 좋다 라기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왜냐면 저도 결국 나이를 먹을 테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면 뭐든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젊어서 좋겠다, 좋을 때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젊음을 그리워하고 젊음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 나이에 더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계속 배우기.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대하는 내 자세는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못할까봐 나이 드는 게 무섭다면 그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라는 책에서 저자 마리아네 코흐는 92세의 나이에도 평생 배움을 놓지 않는 것이 늙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제가 발리 여행할 때 서핑을 배웠는데 거기서 만난 경력이 무려 13년인 20살짜리 현지인 서퍼 친구가 시작을 두려워하던 자기 동생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시 동생은 서핑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었대요. 그래서 형한테 나 너무 무서워. 친구들만큼 잘 못할까봐.
얘들이 놀릴까봐 두려워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너 무섭다고 지금 안 배우면 나중에 친구들이랑 실력이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거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 충분히 잘 탈 수 있어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동생을 끌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서 동생한테 서핑을 가르쳤고 지금 동생은 지역에서 가장 파도를 잘 타는 서퍼로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들 그 동생처럼 내가 지금 시작해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을 한 번씩 느껴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대 저 사람 못 따라잡을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면서 아예 포기하느냐, 아니야 나 저거 해보고 싶어 나도 조금씩 해볼래 하면서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실력을 쌓아 나가느냐는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10년 후에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있느냐, 10년 후에도 서핑을 할 줄 모르는 채로 멀리서 와 멋있다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죠. 거기에 나이라는 요소가 고려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은 어른이 되는 방법 연구하기. 나이 드는 게 무섭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저렇게 미운 어른이 되기 싫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많은 본인의 경험들이나 들은 에피소드들에서 생긴 두려움이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분들을 비하하는 신조어를 만들고 조롱을 일삼을 때 마음 한켠에서는 나는 저렇게 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비하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에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나이를 무기로 삼는 모습이라든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례하게 행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어른이 되는 법, 조금 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우아하고 젠틀한 어른이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가 이런 고민이 많았을 때 집어들었던 책 3권이 있었는데 이 책들에 나온 얘기를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영국 케임브리지대 뇌신경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이전에는 완전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구진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어서도 뇌 속에서 원치 않는 연결은 끊고 필요한 것은 연결하는 등 신경 네트워크 구성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30여 년에 걸친 매우 미묘한 과정이고 성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이에서 곧바로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인 만 19세가 된다고 해서 뿅 하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이 되는 중간 변화 과정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 거치는 번데기에 비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책은 어른의 시간이라는 책이고 스탠포드 대학교 전 신입생 학부 학장이었던 줄리 리스콧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어요. 저자는 20세기 심리학자들은 성인이 해야 할 일을 학업, 취업,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5가지 지표로 요약했다고 해요.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똑같은 지표를 적용하기에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법적,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른이 되는 과정, 어덜팅이 진행 중인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어른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줘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시절을 거쳐 또다시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삶의 마지막에 도달한다. 그 사이에 있는 달콤하고 멋진 시기, 그때가 어른으로서 지내는 시간이다.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어른이 되는 정해진 길 같은 건 없다. 저자는 내가 나를 스스로 보살필 수 있는 시기를 어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25, 21, 1화에 나온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떠올랐던 부분이에요. 미성년자는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그리고 어른은 스스로 나를 보살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어른이었던 사람은 없다. 두렵지만 닥치면 어떻게든 해내게 된다. 다시 두려워지면 다시 이겨내면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불안감, 두려움, 무능함, 수치심,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알아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는 것이다. 책에서는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16가지 팁도 소개하는데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드릴 두 번째 책은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 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30년 넘게 파리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성인데요. 책에는 돈이 있든 없든,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50살이든 80살이든 당당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딘가에서 유명인을 봐도 누군가의 스캔들을 알아도 혼자 알고 있지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다. 우리도 가만히 두는 연습을 하자. 남의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태도나 말은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여러 명의 프랑스 여자들에게 어떻게 시련을 극복했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간단해요. 다른 남자를 찾으면 돼요. 평생에 걸쳐 천천히 내 마음에 들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발견하고 바꾸는 과정을 즐겨보자. 나도 모르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까.
이런 문장들을 보면 나를 건강하게 가꾸고 또 스스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그만큼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건강한 어른,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든다는 건 나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게 어떤 스타일의 머리가 잘 어울리고 어떤 향이 어울리고 어떤 색과 어떤 길이의 옷이 어울리고 그런 것부터 좋아하는 음악 취향, 영화, 책, 사람을 대하는 자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장기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외면과 내면, 내가 생활하는 공간까지 예쁘게 나의 스타일대로 꾸며나가는 과정을 즐겨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는 책이에요. 저자 메리 파이퍼는 70세가 넘으신 세계적인 심리 치료사이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을 조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저자는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나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말해요. 저는 제가 실수했을 때는 하루 종일 자책하고 우울해하면서 남이 실수한 건 금방 눈 감고 넘어가는 착한 인간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는데요. 실수해서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스스로를 혼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스스로에게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는 친절한 말 하나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변덕과 결함, 실망, 자아 비판으로 가득한 인간이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투덜거리고 우울해지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통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평소에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문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이별들, 연인이라든지 친구,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별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잃기 전에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정의는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건 곧 내가 나를 잘 알고 나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 게 쌓여서 결국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이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요. 근데 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15살 때보다는 20살 때가, 그리고 20살 때보다는 지금 나와 더 친해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음식과 음악을 좋아하는지, 기분이 안 좋을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어떤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알 때, 그리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던 질문들에 대해 내가 스스로 답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에게 맞추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내가 이상하고 별난 건 아닐까 스스로 자책하고 꼬집던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완벽하지 않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내가 가진 여러 면들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조금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나이라는 틀에 참 꽁꽁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기점을 제외하면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서 나이와 관련된 법은 찾아보니까 민법 제4조 한 조항뿐이에요. 이 조항은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점이라는 것도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라서 19살이 지나도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 외에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잣대는 국가별로도 시대별로도 계속해서 달라져요. 나이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도 스스로의 가능성에 제일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이 많다고 그걸 그 나이에 한다고? 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이더라고요. 나는 그 나이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전해보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적어도 시도해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후회가 덜 남을 테니까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든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든 모든 새로운 시작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문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라는 매우 상대적인 잣대가 그 시작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